남은 인생 잘 사세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 아들은 아버지를 요양원 문 앞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서 남은 인생 사시면 되세요. 저는 찾지 마시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등을 돌린 이유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아버지의 낡은 주머니 안에는 아들의 인생을 뒤집을 50억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렸을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도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되세요. 그럼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강원도 태백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탄광 마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폐광 안내판만 바람에 덜컹거릴 뿐이었어요. 마을 끝자락, 회색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눈발 속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원. 간판 글자는 반쯤 벗겨져 있었어요. 그곳으로 검은 SUV가 다가왔습니다. 바퀴가 눈길을 긁으며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성민.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진짜 춥네. 그 말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짜증만 있었어요. 그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리세요. 차 안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박정호, 75살.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 덮인 산길, 인적 없는 마당, 낡은 휠체어 몇 대. 그의 눈빛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성민아. 박정우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다. 컨테이너라도 괜찮다. 그 말에 박성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합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박정우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입을 열었다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자동문이 열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따뜻하기보다는 축축했습니다. 난방은 약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어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소 예약이요? 박성민은 대답 대신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늘 바로 들어갑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말했어요. 보호자 서명 여기요. 요양실은 가장 안쪽 방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안쪽. 그 말은 가장 불편한 방이라는 뜻이었어요. 서명이 끝났습니다. 직원은 박정호를 힐끗 보며 덧붙였어요.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나옵니다.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불편함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그제야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이제 여기 계시면 됩니다. 저 찾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업도 어렵고 솔직히 저도 여유 없습니다. 박정우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아이였습니다. 넘어질까봐 뒤에서 항상 지켜보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눈을 피한 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박정우가 말했어요. 사람은 돈보다 먼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 그 말에 박성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할 상황 아닙니다. 저 할 일 많아요. 바쁩니다. 그는 뒤돌아섰어요.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SUV는 눈길을 가르며 요양원을 떠났어요. 박정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어깨 위에 쌓였어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닿는 것은 낡은 가죽 파우치였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손에 익숙했습니다. 그 안에는 돈도 있었고 서류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모르는 선택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아버지로만 남을 수는 없겠구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오세요. 박정우는 걸었어요. 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양쪽으로 방문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떤 방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났어요. 가장 끝방, 문이 열렸습니다. 좁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 계시면 됩니다.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정우는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씨였지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가죽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린 박성민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박정우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식 양도 계약서, 예금 증서, 모두 박성민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직은 내가 모르는 게 좋겠지. 박정우는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 누군가의 기침, 누군가의 신음, 그리고 직원들의 발소리. 이곳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냄새도 없었어요.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복도에 불이 켜졌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7번 방 기저귀 교체, 12번 방 식사 보조.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작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내 마지막 싸움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어요. 노인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도 자리에 앉았어요. 밥이 나왔습니다. 차가웠어요. 반찬도 시원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자식이 데려왔어요? 네.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다 똑같네요. 뭐가요? 자식들 말이에요. 노인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처음엔 다 찾아온다고 해요. 하지만 안 와요. 절대.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노인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정우도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금이가 있었습니다. 성민아. 그는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너를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았을 텐데.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떠올랐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그 후로 박성민은 변했습니다.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보다 계산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박정호는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박정호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을 관찰했어요. 어떤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무례했어요. 특히 한 직원, 젊은 남자였습니다.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었어요. 빨리 움직이세요. 시간 없어요. 박정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기억해둬야겠구나. 저녁이 됐어요. 다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맛. 박정호는 묵묵히 먹었어요. 식사 후 복도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들이에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주 올 거라고 했잖아. 그래요. 바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노인은 한참 전화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정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르다. 나에겐 계획이 있으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박정호는 가죽 파우치를 다시 꺼냈어요. 시작이구나, 성민아.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지 두고 보마.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창가에 섰어요.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눈이 그칠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날 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시험,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마지막 결단. 박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둘 중 하나는 무너질 거라는 걸. 아들이 변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모든 걸 포기하거나. 어느 쪽이 될까?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모르는 카드, 가죽 파우치 속 카드,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어요. 아침이 되자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창밖을 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버려진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떠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벨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봤어요. 투자사 본부장.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차를 몰며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급했어요. 박성민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서류는 다 넘겼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짧지만 불안한 침묵. 대표님, 마지막 승인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회장님 명의의 실물 인증이 없으면 자금 집행이 안 됩니다. 박성민은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실물 인증? 그게 지금 왜 필요합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어요. 대표님, 그 인증 키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파기입니다. 위약금만 20억입니다. 20억. 그 숫자가 머리를 때렸어요. 이미 빚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박성민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가슴에 넣고 다니던 낡은 가죽 파우치. 비 오는 날에도, 여름에도, 잠잘 때도 절대 풀지 않던 그것. 설마. 박성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분입니다. 10분 안에 인증 키가 없으면 끝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성민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급히 차를 돌렸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내려놓은 지 정확히 10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미끄러웠어요. 제발, 제발. 박성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와 동시에 서울 외곽, 아버지가 머물던 낡은 컨테이너 앞, 한 여자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윤서연, 박성민의 아내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밀려나왔어요. 차가운 공기도 함께. 윤서연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여기서 사람 살았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는 낡은 이불, 오래된 신문, 녹슨 난로. 노인네가 이렇게 살았을 리 없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겨놨겠지. 윤서연은 바닥을 발로 찼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들쳤어요.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장판 한쪽이 유난히 들떠 있었어요. 손톱으로 장판을 잡아당겼습니다. 툭! 장판 밑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6자리 숫자, 그리고 짧은 메모. 보관함. 윤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있었네. 종이를 접어 가슴에 넣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어요. 이 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결국 나였어. 한편 박성민의 차는 다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더 거세게 내렸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빨리. 손은 떨렸어요. 숨은 가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요양원 장면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굽은 어깨, 말없이 닫히던 자동문. 그때 느꼈던 감정.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이제 신경 쓸 일 하나 줄었다. 그 생각이 지금 그를 절벽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보였어요. 박성민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어요. 눈 위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겨우 멈췄어요. 박성민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요양원 문을 밀쳤어요. 아버지, 로비에 있던 직원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방이 어디예요? 가장 안쪽인데요. 박성민은 복도로 뛰어갔어요. 긴 복도를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장 끝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박정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왔구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가죽 파우치요. 박성민은 숨을 헐떡였어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박정호는 아들을 봤어요. 땀으로 젖은 이마, 초조한 눈빛. 왜 필요한데? 설명할 시간 없어요. 박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안 가져가면 20억이 날아가요. 박정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주머니에서 가죽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네, 그거요. 박성민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박정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성민아. 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 몰라요. 그냥 주세요. 실물 인증 키 말고.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들어있어. 박성민은 멈칫했어요.
뭐가 더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그 말에 박성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주식 양도서, 예금 증서. 박정우가 하나씩 말했어요. 모두 내 명의야. 박성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제 거잖아요. 그래, 내 거지.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가 파우치를 꼭 쥐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왜요? 박성민이 소리쳤어요. 제 거면 지금 주세요. 아직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요? 20억이 날아간다고요. 박성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 박정우가 물었어요. 돈이 내 인생이냐? 지금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박정우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박성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구나.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짐? 아니면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죠. 박성민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은 파우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알아챘어요.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에요? 내 눈이 말해주고 있어. 박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지금 날 보는 게 아니라 저걸 보고 있어. 박성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5분, 7분, 9분. 박성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 이번만 넘기면 돼요. 그럼 다시 찾아뵐게요.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요? 내가 변할 때까지.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이건 줄 수 없어. 박성민은 일어섰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파우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요. 안 돼.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박정우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했어요. 결국 파우치가 박성민 손에 들어갔습니다. 박성민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건 제 거예요. 그는 뛰어서 나갔습니다. 박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박성민은 차에 탔어요.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게 인증 키구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본사로 오십시오. 박성민은 차를 몰았어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파우치 안비밀 주머니에 또 다른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걸. 작은 녹음기.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박정우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 중. 박정우는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아들 대화 1차. 시작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지. 저녁이 됐어요. 박성민은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USB를 건넸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인증 완료됐습니다. 박성민은 무릎이 풀렸어요. 됐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됐어. 간신히.
박성민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았어? 응. 쉽게 줬어? 박성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 빼앗아 왔어. 윤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빼앗았다고? 어쩔 수 없었어. 미쳤어? 노인한테 그런 짓을? 20억이 걸린 문제였어. 박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윤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일단 넘겼으니까. 넘긴다고 끝이야? 윤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박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박정호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 거면 지금 주세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박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어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증거, 그 안에 저장했어요. 이제 하나씩 모아가자.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알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성민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어요.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박정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저번에는 죄송했습니다. 박성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급했어요. 박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다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없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여기가 편하다. 하지만, 그리고 성민아. 박정호는 아들을 봤습니다. 다음엔 빈손으로 와라. 꽃 같은 거 필요 없어. 박성민은 당황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응, 어떻게 됐어? 윤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통해. 완전히 화났어. 그럼 어떡해? 시간 좀 줘야겠어. 박성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자주 와야 할 것 같아. 그 대화도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CCTV, 그리고 박정호 방 안 숨겨진 녹음기.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박정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계속 와라.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다 보여줘라. 밤이 깊었습니다. 박성민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저래? 그냥 화가 안 풀리나 봐. 윤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저래? 모르지.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 시간이 없어. 박성민이 소리쳤어요. 회사 상황이 안 좋아. 또, 투자는 받았지만 운영이 안 돼. 박성민은 술잔을 비웠습니다. 아버지 돈이 필요해. 그럼 다시 가서 달라고 해. 안 줘. 완전히 마음 닫았어. 박성민은 머리를 감쌌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그 순간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보관한 번호 있잖아. 응? 그거 찾아봤어? 박성민은 눈이 커졌어요. 아직? 내일 가봐.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대화가 이미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걸. 박정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집에 설치한 녹음기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새로운 대화 감지. 파일을 열었습니다. 들었어요. 아버지 돈이 필요해. 보관한 번호 있잖아. 박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끝까지 가는구나. 그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적었습니다. 2일차 파우치 강탈, 3일차 보여주기식 방문,
4일차 보관함 계획. 증거가 쌓이고 있다. 박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시험, 아들의 탐욕. 둘 중 누가 이길까요?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호는 그날 일부러 아들을 불렀어요. 서울 도심,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한옥 사무실. 한때 수많은 계약서가 오갔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차분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어요. 박성민은 긴장하며 들어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무런 꾸중도 없었어요. 박정호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판단하면 안 된다. 시간을 줘야 알 수 있지. 탁자 위에 봉투가 놓였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박성민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열어봐.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박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현금이었습니다. 3억 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박성민은 두 손으로 봉투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은 없다.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보고 싶구나. 그 말은 용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사실은 시험이었습니다. 박성민은 몰랐어요. 이것이 함정이라는 걸. 제가 바뀌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박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저번에는. 박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박성민은 달라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봉사 일정표를 만들었어요. 기자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인의 사회환원 사례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후 요양원에 카메라가 설치됐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성민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 섰습니다. 노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큰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았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노인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중 한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울어도 손은 차갑구먼. 하지만 카메라는 그 말을 담지 않았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박성민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우, 냄새.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어요. 여기 진짜 오래 있으면 정신병 걸리겠다. 옆에 서 있던 요양보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성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데는 나중에 다 밀고 땅값 올려서 골프장이나 짓는 게 낫지. 그 말은 천천히, 정확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복도 천장, 작은 카메라가 숨어 있었어요. 박정호가 직접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영상을 확인했어요. 노트북 화면에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촬영 중 눈물 흘리는 장면, 촬영 끝나고 비웃는 장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박정호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아들이 선 1차. 그래. 역시.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함이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성민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요양원 방문 횟수는 줄었습니다. 대신 파티 계획에 집중했어요. 집에서 윤서연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랑 같이 공식 석상에 나서면 박성민이 말했어요. 이미지 확 바뀝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회장 자리에 복귀할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윤서연도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노인네 마음 완전히 풀린 것 같아. 박성민은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결국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 그 순간 그 말 역시 기록되었습니다. 거실 화분 속 작은 녹음기가 숨어 있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성민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기자 없이 왔습니다. 아버지, 박정우는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왔구나. 오늘은 그냥 뵈러 왔어요. 박성민이 웃었습니다. 카메라 없이요.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오너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민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전히 좁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오시죠. 왜? 제가 달라졌잖아요. 박성민이 말했어요.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도 돌보고. 박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게 진심이냐? 네. 진심으로 바뀐 거냐? 당연하죠. 박성민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아들을 봤어요. 성민아. 네. 거짓말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그 말에 박성민은 눈을 피했어요. 저 진심이에요. 그래. 박정우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까? 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박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니? 박성민은 움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해봐. 박성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슬프죠? 당연히. 그 다음은? 그 다음이요? 슬픔 다음에 뭐가 생각나냐? 박정우가 다시 물었어요. 박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유산이었으니까요. 박정우는 알아챘어요. 그래. 역시. 아버지. 나가봐.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더 볼 것 없다. 박성민은 일어섰어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니야. 박정우는 단호했습니다. 내 눈이 다 말해주고 있어. 박성민은 나갔어요. 복도에서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노인네. 그 말도 녹음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박정우는 또 다른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아들 본심 2차 수첩을 꺼냈어요. 적었습니다. 한개월 차 봉사 카메라 앞에서만 연기. 방문 유산 확인 목적. 평가 변화 없음. 탐욕 지속. 펜을 내려놓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박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이틀 후 박성민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고급 사무실이었어요. 아버지 재산 목록 확인 가능합니까? 법적으론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추정은 할 수 있죠.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만 100억은 넘을 겁니다. 박성민의 눈이 빛났어요. 그럼 제 거 아닙니까? 유언장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유언장이요? 박성민은 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작성하셨나요? 확인이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건강하실 때 쓰셨을 가능성이 높죠. 박성민은 불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윤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문제야. 뭐가? 아버지가 이미 썼을 수도 있대. 그럼? 윤서연이 물었어요. 만약 재단 같은 데 기부하면 어떡해? 박성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왜? 전 내 아들이야. 박성민이 소리쳤어요.
피부치한테 안 주고 어디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어요.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해.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파티를 크게 열자. 파티? 응. 언론도 부르고. 박성민의 눈이 빛났어요. 아버지를 공개석상에 모시는 거야. 그럼 아버지도 마음이 풀리겠지.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그 대화도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성민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초대장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뭐냐? 파티 초대장이에요. 박성민이 초대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새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아버지를 주빈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박정우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읽어봤어요. 박성민 회장 복귀 기념 파티. 거절한다. 박정우가 말했어요. 왜요? 내 쇼에 이용당하기 싫구나. 쇼가 아니에요. 박성민이 항변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박정우는 초대장을 돌려줬어요. 필요 없다. 아버지, 나가라. 박성민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고집불통 노인네. 복도 CCTV가 그 모습을 담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박정우는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사진 파일, 모두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증거 최종, 그리고 또 다른 폴더를 만들었어요. 공개 준비, 이제 슬슬. 박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끝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기자님이십니까? 네. 박정우입니다.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제보십니까? 제 아들에 관한 겁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박성민. 들어보셨죠? 아, 그분요? 요즘 봉사로 유명하신. 그게 다 거짓입니다. 그 말에 전화가 조용해졌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충분히 있습니다. 박정우가 대답했어요. 녹음, 영상 모두요.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언제쯤이십니까? 곧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박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성민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다. 하지만 넌 변하지 않았어. 이제 세상이 널 판단할 차례야. 며칠 후 박성민은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 윤서연이 물었어요. 5천만 원쯤. 미쳤어?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아버지한테 받은 거 쓰면 돼. 박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곧 다 내 거야. 윤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확신이 있어? 당연하지. 박성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 파티 끝나면 아버지도 마음 풀릴 거야. 그럼 유 원장도 내 편으로 바뀌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 파티가 자신의 무덤이 될 거라는 걸. 파티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박정우는 요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네, 할아버지.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박정우는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제 아들 파티 날 언론에 전달해 주십시오. 원장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박정우가 대답했어요. 제 아들의 진짜 모습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네요.
그날 밤, 미안하구나, 성민아. 박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질 차례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요양원에 왔던 날처럼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도 함께 드러날 것이었어요. 박성민의 파티, 그 화려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연회장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 벽을 따라 늘어선 생화 장식,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 모두가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박성민의 귀환. 박성민은 이미 주인공이 된 듯 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연회장을 누볐어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며느리 윤서연은 옆에서 그의 팔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값비싼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보세요. 다 우리 편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끝이에요.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 위로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동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사람의 도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봉사하며 깨달았습니다. 박성민이 계속 말했어요. 부모는 짐이 아니라 뿔이라는 걸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어요. 그 순간까지 그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연회장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멎었어요.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처음엔 모두 홍보 영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면에 비친 것은 요양원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성민의 모습이 나왔어요. 촬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노인네 냄새 진짜 지독하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이런데 오래 있으면 미친다니까. 연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장면.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내뱉은 말이었어요. 저런 인간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연기지. 돈 앞에서는 다 입 다물어. 윤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저거 뭐야? 그녀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음성 파일이었어요. 어두운 화면 위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녹취, 집에서 녹음된 대화였어요. 그 늙은 인간 빨리 죽으면 상속 정리도 쉬운데. 박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젊었지만 분명 그의 목소리였어요. 사고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연회장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사실이야? 설마. 박성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조작입니다. 무대 아래를 향해 소리쳤어요. 누가 이런 걸?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또 다른 장면. 요양원에서 아버지와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제 거면 지금 주세요. 파우치를 빼앗는 장면. 아버지를 밀치는 장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대화였어요. 부동산만 100억은 넘을 겁니다. 그럼 제 거 아닙니까? 박성민의 탐욕스러운 눈빛.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형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박성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 테이블로 뛰어갔어요. 식탁용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소리치며 무대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정우가 무대 옆에서 나타났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당신이 한 거예요?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성민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다들 멈춰. 아버지 휠체어 뒤로 가서 칼을 들이댔어요. 돈 돌려줘요. 그 돈 내 거잖아. 연회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박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냐? 박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돈이냐? 박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면 사람으로 남을 거냐? 박성민의 눈에서 이성이 빠져나갔어요. 당신이 처음부터 돈을 줬으면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 그 순간 형사 한 명이 신호를 보냈어요. 다른 쪽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지금이다. 순식간이었어요. 박성민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눌려 수갑이 채워졌어요. 으아! 박성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회장은 비명과 울음, 고함이 뒤섞였어요. 윤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끌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변명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어요. 당신도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윤서연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정우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마이크가 그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박정우가 말했어요. 특히 탐욕은요. 제 아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돈도 줬고 시간도 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후회는 안 하십니까? 박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후회합니다. 제가 이렇게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연회장을 떠났어요. 뒤로 박성민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박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장 화려했던 파티장은 가장 추악한 진실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어요. 효도 기업인으로 알려진 박성민, 실제로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만 노려 위선의 극치 CCTV에 다 찍혔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성민.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사람이냐? 불효자는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방송국마다 특집을 편성했어요. 요즘 불효자식들의 실태, 노인 유기,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거리 인터뷰도 나왔어요. 저도 부모님 요양원 보냈는데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자주 찾아뵐 수 있는데 안 갔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박성민은 극단적이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건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어요. 노인 유기 처벌법 강화, 요양원 관리 감독 강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는 텔레비전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박성민은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독방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창문은 작았고 침대는 딱딱했습니다. 박성민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파티장의 스크린, 아버지의 표정,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 왜 이렇게 됐지?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면회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뭐가요? 박성민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녹음 영상, CCTV. 게다가 폭행죄도 추가됐습니다. 폭행이요? 아버지를 밀쳤잖아요. 파우치 빼앗을 때 박성민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실형 피할 수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최소 3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박성민은 주저앉았어요. 끝났구나. 변호사가 나간 후 박성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섰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연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줄 몰랐어요. 그녀가 변명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집에서 녹음된 대화가 있습니다. 보관함 찾아보라고 한 게 당신 아닙니까? 윤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는 공범입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같이 처벌받으셔야 합니다. 윤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박정호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들이 그를 맞았어요.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우리도 뉴스 봤어요. 박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딸 은지가 찾아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은지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박정호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왜요? 내 오빠를 저렇게 만들어서.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오빠가 선택한 거예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물었어요. 힘드셨죠? 응.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그래도 해야 했어. 왜요? 안 그러면.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내 오빠는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야.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은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이제 좀 쉬세요. 응. 이제 쉬어야지. 박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던 날처럼. 이제 끝났구나. 박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성민아.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내가 언젠가 이해하기를.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것을 덮듯이. 하지만 진실은 덮을 수 없었어요. 이미 세상에 드러났으니까요. 박성민의 위선, 윤서연의 탐욕, 그리고 박정호의 슬픈 선택.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진짜 유산을 남기기 위한 박정호의 마지막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넘쳤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어요. 법정에 선 박성민은 더 이상 잘 차린 정장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수의 차림, 수척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판사의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피고인 박성민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징역 4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성민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요양원 앞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던 순간 자신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윤서연은 달랐어요. 그녀는 끝까지 도망치려 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 해외로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어요. 비자금이라 믿었던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발이 묶였어요. 계좌는 이미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 보석은 대부분 가짜였어요. 이게 다 뭐야? 공항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무도 봐주지 않았어요. 윤서연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 공범으로 인정됐어요. 몇 달 후, 윤서연은 지방의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수건을 두르고 양파를 까고 있었어요. 아이고, 눈 매워. 중얼거리며 한때 자신이 비웃던 삶 속으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한 곳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그 요양원이었어요. 낡은 간판은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이 걸렸어요. 건너온 사람들 재단. 박정호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다시는 버려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노인을 귀찮은 존재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호는 요양원을 인수했습니다. 수익보다 존엄을 우선하는 운영 원칙을 세웠어요. 여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곳입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벽지를 새로 발랐어요. 난방도 고쳤습니다. 식사는 따뜻하게, 말은 부드럽게. 노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기 정말 좋아졌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집 같아요. 박정호는 미소 지었어요. 집이 맞습니다. 모두의 집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요양원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복을 입은 한 남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이었어요. 그는 이름을 숨기고 가장 힘든 일을 맡았습니다. 대소변 치우는 일, 악취가 심한 청소,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구역. 처음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짜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그날 어떻게 그 자리에 당신을 두고 돌아섰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어요. 하지만 그 고통은 과거의 탐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구석에서 그를 바라보는 노인이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 쓴 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노인. 박정호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박정호는 중얼거렸어요. 사람 구실을 하려는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돈도 서류도 아니었어요. 손녀가 그린 색이 바랜 가족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나,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박정호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이게 내가 지켜야 할 유산이지. 그날 저녁, 박정호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지고 바람에 벼 이삭이 흔들렸어요. 딸 은지가 따뜻한 국을 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박정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밥을 먹으며 은지가 물었습니다. 오빠는요? 일하고 있어. 박정호가 대답했어요. 요양원에서 만나셨어요? 아니.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언제쯤 만나실 거예요? 은지가 물었어요. 박정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 오빠가 진짜로 변했을 때,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그때 만나주마.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도 보고 싶으시죠? 당연하지. 박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인데.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2년이 지났습니다. 박성민은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어요. 성민 씨, 한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제 방 좀 청소해 주세요. 네, 할머니. 박성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금방 갈게요. 청소를 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민 씨는 가족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왜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박성민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렸어요. 할머니는 박성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박성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박성민은 요양원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문득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른 노인. 박성민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박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정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박성민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호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진심 어린 눈물. 일어나라.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박성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박정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성민은 그 손을 잡았어요.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 아버지, 변했구나. 박정호가 말했습니다. 진짜로. 네. 이제야 알았어요. 박성민이 대답했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걸. 박정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했다. 이제 진짜 내 아들이구나. 박성민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으며
그날 저녁, 박정호와 박성민은 함께 요양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국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응, 재단은 어떻게 될 거예요? 박성민이 물었습니다. 내가 운영해라. 박정호가 대답했어요. 저요? 그래, 내가.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이면 충분해. 박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내 모습, 그게 진짜 유산이야. 박성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박정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이미 하고 있잖아. 1년 후, 건너온 사람들 재단은 더 커졌습니다. 요양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무료 급식소도 열었습니다. 박성민이 모든 것을 운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박성민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이익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박정호, 박성민, 은지, 세 사람이 함께 시골집에 모였어요.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할아버지, 은지의 딸, 박정호의 손녀가 뛰어왔어요. 제가 그림 그렸어요. 그래, 보자. 박정호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그림과 똑같았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예쁘구나. 박정호는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영원히 함께 있죠? 그럼, 영원히. 박성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응, 감사합니다. 왜,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박정호는 아들을 봤어요. 부모는 원래 그런 거야.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부모지. 박성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 그래,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박성민이 대답했어요. 사람을 지키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박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배웠구나.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짜 내 아들을 되찾았다. 돈을 쫓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아들을.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박정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제대로 됐소. 이제 안심해도 되겠소. 5년이 지났습니다. 박정호는 팔순이 됐어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어느 날, 박정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성민과 은지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박성민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네, 후회 없으시죠? 당연하지. 박정호는 미소 지었어요. 너희가 있잖아. 사랑합니다, 아버지. 박성민이 말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박정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살아라.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네, 아버지. 박정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정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어요. 건너온 사람들 재단. 그곳에서 매일 수백 명의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존중받으며 살았어요. 박성민은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 절을 했어요. 아버지, 잘 지켜보고 계시죠?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이익이 아니라 존엄을 위해 요양원의 한 할머니가 박성민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박성민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걸.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두셨네요. 네. 박성민도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민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박성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박성민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어요. 건너온 사람들 재단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박성민은 매일 그들을 돌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 이름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되세요. 이야기 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